100세 시대, 건강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정보와 상식을 닥터벤저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날치과 대표원장 16년차 치과의사 박찬현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잘 먹을 수 있고 잘 먹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닥터벤저스 첫 번째 건강정보 주제는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입안 건강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 다양한 표정을 짓거나 말을 할 때,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입과 치아와 혀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질환이나 암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은 아니라서 불편해도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입안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도 무너진다? 입안 건강이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콧물이나 기침, 구토나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거나 강력한 위산으로 죽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입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신체의 자연 방어막이 뚫리면 입안이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 침이 섞여 만들어지는 치석이 혈관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온 세균은 혈류를 따라서 온몸을 이동하면서 각종 질병의 기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안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도 무너진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연 치아가 중요한 이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관리하기 귀찮은데 나중에 안 좋아지면 이빨 빼고 임플란트 하지 뭐. 솔직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요즘은 임플란트 재료나 술식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건강한 자연 치아와 비교하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는 음식을 씹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인공치아의 질감이 자연 치아와는 달라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요. 적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나사가 단단하게 박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을 주어서 마주보는 치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한 치아와 마주보는 치아에 치주염이 있다면 임플란트 치아 때문에 마주보는 치아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위아래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받으러 오신 분이었어요. 오른쪽 위아래 임플란트를 완성하고 났는데 아래쪽 남아있던 어금니 하나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잇몸이 안 좋은 경우 반대편 임플란트에 의해서 이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이를 뽑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임플란트 치아가 자연 치아보다 음식물이 잘 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자연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나사는 치아 뿌리의 좌우폭에 비해 가느다랄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치아 머리 부분은 자연 치아의 폭과 똑같기 때문에 가로수의 나무 그늘처럼 치아 사이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기술이 발전해서 그 공간을 줄이긴 했지만 자연 치아와는 비교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자연 치아 있을 때 잘 지켜주세요. 연구치만 잘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비슷한 맥락으로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니까 연구치부터 잘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유치 시기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충치가 생겼을 때 연구치와 유치에서의 처치 방법은 다릅니다. 유치에 충치가 생겼을 때는 진행 정도와 탈락 시기를 고려해 탈락 시기가 몇 달 남지 않았을 경우 충치가 심하지 않으면 치료 없이 그냥 두기도 합니다. 당연히 탈락 시기가 많이 남았다면 충치 치료나 필요시 신경 치료도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조기에 발치하게 되면 후속 연구치가 나와야 될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흔히 덧니라고 하는 위치로 연구치가 나게 되니 반드시 정기검진을 통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예방입니다. 집에서는 저불소치약, 치실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관리하시고요. 정기검진을 통해 치과에서 불소독포, 치아 홈메어기 등을 통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치과는 언제 가야 할까요?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만 언제 오시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방만 잘 되면 치과에 내야 하는 비용도 줄고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통증도 없으며 치과 다니는 시간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언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체크하면 좋을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 20, 30대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통한 잇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시기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40대 이후에 만성치주염, 즉 풍치 때문에 치아 흔들림과 통증, 발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잇몸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랑니가 불편할 경우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발치해야 회복도 빠르고 인접한 치아에 나쁜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사랑니가 불편하다면 지금 바로 치과로 달려가세요. 중장년기에는 만성치주염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스케일링 외에 잇몸 하반까지 진행된 치석과 치석 주변의 염증 제거를 위한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잇몸 치료는 환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과를 찾을 때 잇몸 치료를 권하는 치과는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평생 사용한 치아가 세월에 닳거나 단단한 것에 깨지기도 하지만 수분이 빠지면서 더 약해지는데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줄이셔야 자연 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침 분비도 줄어들면서 입이 마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치과에서 구강 건조에 도움이 되는 가글을 처방받거나 사용해보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서 침의 중요성. 침이 구강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침은 기계적인 세정 작용을 합니다.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타액 내의 아밀라아제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타액 분비가 증가되면 중탄산염 이온의 증가로 음식을 먹고 난 후 생성되는 산에 대한 pH를 상승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결과적으로 침 때문에 충치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타액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입안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신맛이 나는 껌이나 과일, 비타민 등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특히 흡연은 침을 끈적거리는 성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치아 관리를 하지 않아 안타까웠던 사례. 환자분 중에 젊은 시절 건강은 뒤로 두고 일에만 열중하셔서 결국 성한니가 거의 없고 틀니도 없이 죽이나 부드러운 빵 같은 것만 섭취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최대한 정상적으로 식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나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치료는 잘 끝났지만 안타까웠던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언제 오시든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방이다. 자연치아 살리기. 치과에 오기만 하면 자연치아를 모두 살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치아는 어떤 경우에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치아를 살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치아 주변의 잇몸이 좋지 않을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치아가 좋지 않을 경우입니다. 잇몸뼈가 치아 뿌리의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까지는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을 통해 살릴 수 있습니다. 뼈가 그 이하로 남아있는 상태로 오시면 안타깝지만 저도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충치가 심하거나 치아가 사고로 부러졌을 때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 부분이 잇몸선까지만 있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심하더라도 살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수명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다른 치과에서 이를 뽑아야 된다고 오신 분이었는데요. 환자분은 이를 뽑는 걸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신경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아를 살려드렸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장기적인 수명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한 경우 신경치료를 통해 치아를 살리는데 이 방법이 자연치아 살리기에서 치과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아 뿌리 끝에 까맣게 염증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까맣게 녹아있던 뼈 부분이 하얗게 다시 뼈가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여러 번 하고 불편감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금은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처럼 치과 보정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 혹은 묵직하거나 아리고 욱신욱신한 통증이 있으면 잇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아 뿌리 부근 잇몸에서 볼록하게 부은 것이 보인다. 이건 뿌리 주변 염증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잇몸 부분에 뭔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뿌리 주변에 뼈가 녹아있는 염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치아가 시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다. 이 경우 충치가 있거나 치아 파절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꼭 치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치아가 빠졌을 경우 내 치아는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살릴 수 있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구강 외부, 입 밖으로 빠져나왔을 경우 최대한 빨리 깨끗이 씻어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원래 치아가 있던 자리에 넣은 후 치과로 오는 것이 좋긴 한데요. 사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흰 우유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즉시 근처 치과로 가세요. 우유는 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멸균이 되어 있고 세포가 죽지 않게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시더라도 치아 손상 상태에 따라서 장기적 예후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빨리 온전한 상태로 치과에 오시더라도 치아가 일단 한번 빠진 이상 신경치료는 필요합니다. 또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치아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외상이 생긴 치아는 처음에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뿔이나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갑작스럽게 치아가 빠졌다면 얼른 우유에 담가서 치과에 가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어떻게 관리할까? 환자분들을 비롯해 주변 지인들이 저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사실 별거 없긴 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식사 후 3번, 야식 먹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양치질을 하고요.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요즘은 구강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 구강 환경을 좋게 해주고 입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내염이 좀 잘 생기는 편인데 요새 구내염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칫솔은 부드러운 모의 일반 칫솔이나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데요. 간혹 미세모와 1번모 중에 어떤 게 더 잘 닦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세모가 구석구석 더 잘 들어가서 입 안쪽까지 깨끗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태가 누적되어 잘 닦이지 않는 경우에는 뻣뻣한 일반모가 더 잘 닦아줄 수도 있습니다. 미세모 혹은 이중 미세모 칫솔로 매번 잘 닦아주면 충분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칫솔의 교환 시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가 원래의 형태에서 벌어져 있으면 교체해 주세요. 아끼면 안 됩니다. 더불어 깨끗이 헹구고 잘 말려서 사용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치약의 경우는 마트에 가면 치약 종류가 엄청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하나 싶은데요. 저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씁니다. 솔직히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치약이 많은데 그 성분들이 몸에 일부 흡수되긴 하겠지만 올바른 칫솔질을 통한 물리적인 세정작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치약에 물을 묻히면 치약의 유효 성분이 희석되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상쾌한 기분이 좋아서 찬물로 하지만 입을 헹굴 때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치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별게 없기는 한데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양치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폭식하면 치아도 나빠진다? 잘 때 코를 골면 충치가 잘 생긴다? 껌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입안 건강관리, 진실 혹은 거짓. 건강한 입안 관리와 치아 관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잘 때 코를 골면 충치가 잘 생긴다?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코를 골면 코를 통한 호흡이 부족해서 입을 벌리게 자고 됩니다. 그러면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 충치 유발률이나 입냄새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를 가는 습관은 치아를 마모시키고 치아에 스트레스를 주어 치아가 깨지는 원인이 되고요.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은 턱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어 턱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치아가 혹사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껌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저작 활동은 타액 생산을 촉진하여 치아에 붙어있는 찌꺼기나 치태를 씻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잘 알려진 자일리톨은 설탕과 달리 충치균이 산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므로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폭식하면 치아도 나빠진다? 물론 단순히 폭식만으로는 치아가 위험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산이 강한 음식만 많이 먹거나 습관적으로 구토를 한다. 혹은 잦은 음주 이후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 치아의 바깥쪽 층이 녹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가 점점 시려지고 약해진 치아가 충격에 의해 쉽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치아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해조류 등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칫솔 살균을 위해 전자레인지나 소금물로 소독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두 가지 다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소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중 평소에 쓰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항상 칫솔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은 상태의 칫솔은 세균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가 벌어지고 잇몸이 손상된다? 건강한 잇몸을 가진 사람의 경우 치아 사이에는 건강한 잇몸이 꽉 채워져 있어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치실만 사용해야 합니다. 고리에 달려있는 일회용 치실은 장력이 약해 어금니 부위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길게 되어 있는 실을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서 손가락에 걸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치실을 사용할 때 위에서 들어가서 옆으로 빼내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고리형 치실은 쓰기에는 편하긴 한데 어금니 쪽에다가 사용할 때는 각도도 안 나오고 실의 장력이 약해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고리형 치실보다는 일반 치실을 쓰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치실을 한 30cm 정도 적당한 길이만큼 잘라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걸어줍니다.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치아 사이에 집어넣고 양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건데요. 억지로 힘들게 집어넣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위로 꺼내는 것보다는 옆으로 천천히 당겨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치간 칫솔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걸로 써야 합니다. 가장 가는 것으로 쓰다가 청소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더 큰 사이즈로 변경하면 됩니다. 피가 나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건강한 잇몸을 바늘로 찔렀을 때 아프고 순간적으로 피는 나지만 금방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는 잇몸은 양치나 치실만 해도 금방 피가 납니다. 그럴수록 올바른 양치와 치실 사용, 필요시 가글 사용을 통해 관리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 지속되는 경우 치과에 방문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구취는 90% 정도의 원인이 구강 내에 있고 나머지는 편도, 식도, 위 등의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구강이 건조하거나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보철물이 많아 관리가 힘든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임플란트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치아를 완전히 상실할 경우 대부분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아나 조개 껍질, 돌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의 임플란트가 되기까지 기술도 재료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는 시술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일반 임플란트랑 비용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오래 사용하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임플란트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는 잇몸 절개를 하고 잇몸뼈가 노출된 상태에서 적절한 위치에 드릴링을 하고 나사를 식립 후 다시 봉합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수술을 무서워하시는 분,
통증을 줄이고 싶으신 분, 이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힘들었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수술 전에 미리 3D CT와 특수한 장치와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 시술을 하는데요. 수술 시에는 장치를 이용해 정확한 잇몸 위치에 구멍만 뚫고 드릴링 및 나사 식립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외도 있지만 봉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치아 모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치아가 없는 자리에 임플란트를 할 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진 장치를 통해서 치아에 딱 맞게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정해진 구멍 위치에다가 드릴링을 하고 나사를 식립하고 장치를 제거하고 나면 임플란트 수술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미리 봉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만 수술이 진행되게 되고 환자분은 훨씬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도 환자분의 불편감은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는 개인별 치아나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발치한 부분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 비절개로 인한 통증 감소 및 전체 기간 축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내비게이션 장치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진행 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술을 받은 환자는 55만 7,85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는 환자분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믿을 만한 치과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과잉 진료는 없는지, 신뢰가 가는지 등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두세 군데 비교해 보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만 65세 이상의 노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한 사람이 평생 2개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고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잇몸에 치아가 1개 이상은 꼭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아가 모두 탈락한 상태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외에 보철물 재료 및 지대주의 종류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시술인 만큼 많은 분들이 치과에 오시기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플란트가 보장되는지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치료에 대한 보장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니 보험약관을 잘 확인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과 치료, 특히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1년 이상 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나 잇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단단하다? 실제로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단단합니다. 정확히는 임플란트 상부의 보철물이 자연 치아보다 단단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뼛속에 들어가는 금속 구조물이 있고요. 그 상부에 연결되는 구조물,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물로 구성됩니다. 가장 바깥쪽에 들어가는 보철물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아주 단단한데요. 치아보다 훨씬 단단해서 초반에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맞물리는 치아도 충분히 튼튼한 자연치이거나 맞물리는 치아가 임플란트라면 얼마든지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편하게 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물리는 자연치아의 잇몸이 약하거나 치아가 약하다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가 완료되고 나서 만족감을 느끼시지만 제가 기분이 특히나 좋은 경우는 주로 어르신들에서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식사를 잘 못하셔서 마르시고 얼굴도 헬스카진 상태로 오셨다가 치료가 끝나고 몇 달 후 체크받으러 오셨을 때 얼굴도 좋아지시고 몸도 더 건강해지신 상태로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임플란트는 누구나 다 시술 가능? 임플란트 시술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의 경우에는 시술이 어렵고 10대 후반에 성장이 거의 종료된 경우 가능합니다. 거기에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방사선 사진상에서 뿌리 주변에 큰 염증이 없고 전체적인 잇몸뼈가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에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기다려도 되는 경우가 있고 기다릴수록 조건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충치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충치의 유무는 임플란트 가능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잇몸뼈 흡수가 심한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흙이 모자란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와서 나무를 심는 것처럼 인공뼈 이식을 통해 대부분의 임플란트 수술은 가능합니다. 아래 어금니 부위에 고릅수가 심한 경우, 다시 말해서 뼈가 많이 녹아있는 분들의 경우 간혹 중요한 신경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플란트 수술이 제한됩니다.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전체 치아에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전체 임플란트는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남아있더라도 흔들리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치아를 발치 후 진행하게 됩니다. 틀니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 기능과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 틀니는 임플란트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아 임플란트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데요. 하지만 겉에 보이는 치아 개수만큼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도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랑니를 제외하고 윗니 14개, 아랫니 14개인데 임플란트는 보통 8개에서 9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이사이에 연결해서 머리 부분만 만들어줘도 충분합니다. 저희 첫 번째 전체 임플란트 환자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조금 미숙할 때였는데 저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전에 부분적인 임플란트 수술만 제가 많이 하다가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입을 오래 벌리니까 힘드시기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취 효과가 떨어지니 통증도 생기시고 저는 저대로 부담감도 더 생기고 이래저래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쓰고 계십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없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부작용인데요.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 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불편감이 생길 수 있죠. 임플란트라는 것도 결국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물질이고 그 이물질이 잇몸을 통과하고 잇몸뼈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부작용으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술 후 약 처방으로도 부족하여 통증이 지속되고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수개월 후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옆집에 누가 했는데 너무 고생했다더라, 수술했다가 염증이 생겨서 다시 빼냈다고 하더라 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간단한 치료라도 100%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불편감 없이 수술이 진행되고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드물게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걸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랜 경험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의 좋은 술식, 철저한 소독을 통해 최대한 문제 없이 최소의 불편감으로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명은 얼마나 될까? 임플란트의 수명은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입니다. 금속이나 지르코니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충치가 생길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잇몸이나 잇몸뼈는 다른 부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치석이 쌓이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방치되는 경우 잇몸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보통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혼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치아와 동일하게 양치하고 나서 인접한 치아와 사이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 편한 보조기구를 사용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된 임플란트 교체 가능한지. 제거하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처음보다 주변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수술에 익숙한 치과 의사를 만나면 뼈 이식을 동반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0여 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잇몸이 불편하다고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너무 많이 녹아 있어 염증이 생겨 있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볼이 평평해지도록 뼈 이식을 충분히 해준 후 뼈가 준비된 다음에 다시 한번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매우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는 전신 마취로 가능할까? 임플란트는 겨울에 해야 안전하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보기 맛을 느낄 수 없다? 임플란트에 대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을 모아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름하여 임플란트의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하면 스케일링을 안 해도 된다? 자연 치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케일링 해야 합니다. 전용 기구가 따로 있는데요. 자연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할 때는 금속 기구를 사용하지만 임플란트용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철물이나 하부 금속 구조물에 스크래치를 주지 않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보기 맛을 느낄 수 없다? 임플란트의 최종 완성은 수술이 아니라 윗부분에 보철 치아가 결합되고 나서인데 처음 보철 치아가 들어가면 씹을 때의 질감이 이상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수술 직후에는 잇몸이 예민하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임플란트는 겨울에 해야 안전하다? 아닙니다.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고요. 환자분의 컨디션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컨디션 때문에 수술 당일에 취소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임플란트 시술이나 발치 이후에는 그 부위 잇몸이 상처이고 구강 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빠른 치유가 필요한데요. 식사 중에 가벼운 반주 정도는 문제없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음주는 전신적인 컨디션을 떨어뜨리게 되고 잇몸의 치유도 더디게 합니다. 만약 과음을 한 후 수술 부위에 찌꺼기가 끼어 있는 상태로 양치도 안 하고 자게 된다면 음식물 찌꺼기가 수술 부위에 남아 염증을 일으키고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과음은 반드시 자제해 주시고요. 양치 필수 꼭 지켜주세요. 임플란트는 전신 마취로 가능할까?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소 마취로 진행되는데요. 예외로는 신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겁이 너무 많은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신 마취가 가능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잇몸병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전신질환 위험성을 높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미 잇몸병이 협심증, 뇌경색,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골다공증, 성기능 장애 발병과 관련이 있었다는 논문도 있는데요. 오늘은 잇몸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잇몸병이 이렇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잇몸 주변 세균과 세균 부산물이 잇몸 내부의 혈관 안으로 침투하고 혈관으로 들어간 세균은 직간접적으로 전신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주변 잇몸 조직에서 염증 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한 것인데, 사이토카인은 몸의 면역 반응을 정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전신 질환을 쉽게 유발합니다. 잇몸병이 생기는 이유: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뼈가 많이 녹는 만성 치주염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며칠간 양치가 잘 안 되거나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잇몸이 붓고 불편한 치은염 혹은 급성 치주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0대 중반 이후에 잇몸 관리가 오랜 기간 잘 안 되는 분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잇몸뼈가 녹고 잇몸이 붓고 이가 흔들리는 흔히 풍치라고 하는 만성 치주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이가 빠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지 못하는 경우, 위아래 물리는 관계, 즉 교합이 무너지게 되면서 외모도 변하게 되고, 또한 치아 상실 후 너무 늦게 치과에 오게 되면 마주보는 치아의 과맹출로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치료 과정이 훨씬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성 치주염으로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잇몸병은 유전이다? 구강 환경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잇몸병이나 충치 유발이 잘 되는 것은 유전적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충치가 많았던 경우 그 자녀에서도 충치 유발률이 높고 잇몸병도 마찬가지인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교정 상담을 받으러 온 어린이의 치아 배열과 같이 온 부모님의 치아 배열이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으나 산모의 잇몸병이 태아에 전달되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면역력의 저하로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요. 평소에 꼼꼼한 양치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교적 태아에 안전한 시기인 임신 3개월에서 6개월인
임신 중기에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이나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임산부들께 치아 통증이 심한데 태아 걱정으로 참는 것은 산모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처치를 받으라고 합니다. 잇몸병 확인법, 예방법. 그렇다면 내가 잇몸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잇몸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아픈 경우 잇몸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가 나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건강한 잇몸을 바늘로 찔렀을 때 아프고 순간 피는 나지만 금방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는 잇몸은 양치나 치실만 해도 피가 나는 거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치태가 쌓이지 않게 양치를 잘하는 것이 첫째이고 추가적으로 치간 칫솔이나 구강 세정기를 통한 잇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잇몸의 경우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으니 치실만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강 세정기는 치아 사이 청소 이외에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으니 사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해결되지 않은 치태가 쌓여 생긴 치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잘 되어도 잇몸병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부터 잇몸병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최소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잇몸은 재생 가능할까? 잇몸병이 진행되는 모형입니다. 건강한 치아의 경우 주변에 건강한 잇몸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양치를 잘 못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노란색의 치태가 점점 주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치태가 쌓이게 되면 주변에 잇몸이 조금씩 붓고 피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관리가 안 돼서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치태가 아래쪽의 검정색 치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치석은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균 덩어리가 점점 뿌리 쪽으로 쌓여가면서 아래쪽의 잇몸뼈도 같이 녹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아 뿌리를 잡아주던 뼈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는 흔들리고 나중에 발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상처가 생기면 피부가 재생되는데요. 잇몸도 피부처럼 재생이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치과에 가서 관리를 받으면 꽉 채워진 잇몸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생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 등을 통해 뿌리 주변 치석과 염증 등을 제거하고 적절한 처치를 통해 악화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드물게 인공뼈 이식을 통해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나빠진 잇몸은 건강한 잇몸으로 재생되진 않는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잇몸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약 잇몸병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되지 않은 잇몸병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저작 기능을 잘 못하게 되어 전신적인 영양 공급에도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른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치과에 방문하는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기에도 좋지 않은 조건인 경우가 많아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최악의 환자 사례. 사실 저는 구강 상태가 안 좋더라도 저랑 상담하고 나서 치료받으면서 잘 따라와 주시는 분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 없고 그마저도 많이 흔들리는데 다른 치료는 필요 없으니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진을 보면 이분은 남아있는 치아가 많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뽑아야 될 치아도 더 있고 기존에 하셨던 부분도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원하시는 것만 해결하고 안타깝지만 그냥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이런 분들이 최악의 잇몸병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잇몸 치료 안 아프게 받는 법. 잇몸병을 개선하기 위해 잇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잇몸 치료는 전용 기구를 이용하여 잇몸 안쪽의 치아 뿌리에 붙어있는 치석과 그 주변에 있는 염증성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말만 들어도 아프게 느껴지는 치료죠.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해당 부위에 마취를 하고 나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충치 치료보다 치아에 대한 자극이 심하지 않아서 충치 치료 시 하게 되는 마취보다 얕은 마취를 여러 군데 하게 됩니다. 마취를 할 때 단계적으로 하는데 우선 잇몸 표면에 마취 용액을 도포해 줍니다. 그 다음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 아주 천천히 마취 용액이 주입되게 하면 마취로 인한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는 마취를 많이 하면 치료 중 통증은 없을 수 있지만 치료 방식 자체가 뿌리 표면과 주변 잇몸을 깨끗하게 긁어내는 식이라 몸에 힘도 들어가고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역시 잇몸 치료 많이 아프죠? 라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의라고 하면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안 아프게 치료해주는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치료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치료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치료받을 때 불편감이 없거나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잇몸 건강하게 만들기. 잇몸 치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잘 관리해주는 게 무엇보다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양치 이외에 쉽게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일명 소금물 가글입니다. 입안은 축축하고 따뜻해서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데요. 소금물로 가글하면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키고 세균,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하고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칫솔이 닿기 힘든 부분까지 소독할 수 있어서 충치, 잇몸 질환, 풍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양치질을 하고 치아 사이에 끈 이물질을 제거하신 다음 약 30초 동안 가글하고 10번 정도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금물은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충분히 녹인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짜면 입안에서 삼투압이 작용해 입마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양치하는 소금물의 농도는 1% 정도가 적당한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로 가글링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칫솔에 소금을 묻혀 양치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의 입자는 매우 크고 거칠어서 치아 표면이나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천연 항생제라고도 불리는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방법인데요. 프로폴리스는 꽃이나 나무의 생장점을 보호하는 수지와 꿀벌들의 침, 분비물 등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물질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 질병으로부터 체내를 보호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평소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치아 및 잇몸 건강이 좋지 않다면 프로폴리스를 꾸준히 섭취하거나 스프레이 타입의 프로폴리스를 입안에 도포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프로폴리스에 다양한 꽃가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벌꿀이나 벌 화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도 좋은데 저는 구강 유산균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유산균 중 구강 내 환경을 좋게 도와주는 유산균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경도의 구강 질환 개선이나 예방, 구취 감소에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잇몸병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한번 망가지면 재생될 수 없는 만큼 평소에 관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기검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는 잇몸병에 치명적이다? 시중에 유명한 잇몸약 이땡탄, 인땡돌 등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잇몸병의 진실혹은 거짓! 잇몸병에 대해 황당하지만 유익한 질문들을 모아 진실혹은 거짓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는 잇몸병에 치명적이다? 많은 분들이 담배는 연기고 음식물이 아닌데 치아 건강에 나쁜지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담배의 유해한 성분이 몸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 알고 계실 테지만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의 니코틴, 타르 등이 치면에 붙게 되면 거칠어진 표면에 치태나 세균이 잘 달라붙게 되어 비흡연자에 비해 더 쉽게 치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중에 유명한 잇몸약 이땡탄, 인땡돌 등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잇몸약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전에 과장 광고로 문제되고 나서 현재 광고와 제품에는 잇몸 치료와 동반시 도움이 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영양제로 먹는 건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평소에 구강 관리만 잘 된다면 이런 제품보다는 그냥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원하신다면 구강 유산균을 챙겨 드셔서 구강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